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 누비다. 오늘 해냄에서 출판한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스스로 집밥을 만들어 허기를 해결한다. 외식도 하지만 조리사에게만 의존하진 않는다. 조리사가 해준 고급 요리는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밥을 오래 먹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진다. 물리적 허기만큼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가 인간 관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편함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매번 자격증을 가진 의사나 상담사를 찾을 수는 없다.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허기만큼이나 잦은 문제라서 그때마다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면 일상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집밥 같은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다.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집밥 같은 치유다. 집밥 같은 치유의 다른 이름이 적정 심리학이다. 만성적인 관계의 갈등에 시달리면서 집밥 같은 나만의 치유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 정상급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팬들에게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자 꿈을 이룬 사람들이다. 안티팬도 있겠지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호감 팬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으니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상에 올라 맛보는 개인적 성취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머니까지 두둑하다. 애정 과잉이 골치 아프지 결핍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 행렬의 맨 앞줄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좌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꿈을 이룬 사람의 좌절은 도대체 무엇일까?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의 근원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의 왜 아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스타들의 공황장애는 우리 내면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분류하면 스타는 두 종류다. 애초부터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돼 세상에 나오는 스타가 있고 자기 방식으로 나를 표현했을 뿐인데 대중의 폭발적인 환호와 관심을 받아 스타가 되는 이도 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원래 그런 것뿐인데 독특하다고 주목받으며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나를 표현하는 건 나에게 숨쉬듯 자연스럽고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인데 말이다. 그런데 대중이 그 점을 특별한 것으로 느끼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숨쉬는 걸 한 번도 의식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호흡이 신경 쓰이듯 그때부터 나는 나를 의식하게 된다.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이 원래 나였는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인 건지 스스로도 혼돈스러워진다. 애초에 대중의 욕구와 취향에 맞춰 기획된 스타는 물론이고 출발선이 달랐던 스타들까지도 그런 의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나는 나를 의심하고 추궁한다. 나는 진짜 나인 것인가? 스타는 너, 대중의 취향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다. 나를 너에게 맞추는 촉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타가 누리는 지위와 힘은 빼어난 재능과 고도의 촉을 바탕으로 자기 소멸의 경지에 다른 이가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다. 그게 스타의 본질이다. 일시적으로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스타라면 그런 삶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스타는 화려하게 시든 꽃 같다. 스타가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순간은 나를 너에게 완벽하게 맞추었을 때다. 내가 온전히 너의 욕망 그 자체일 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가 사라졌을 때다. 나를 주장하는 모습이 가능할 때도 있다. 10,000원 안에서 물 쓰듯 써도 좋다는 호의처럼 너가 자기 주장을 하는 나를 근사하게 바라봐주는 범위에 한해서다. 온전히 나이려고 하면 스타의 자격은 몰수당한다. 스타로서의 수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최소한 그 생태계에서는 추방된다. 너희의 욕망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의 삶은 우리 삶의 완전한 축소판이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기대와 욕구에 맞춰 끊임없이 나를 지워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서 SOS를 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나가 흐려지면 사람은 반드시 병든다. 마음의 영역에선 그게 팩트다. 공황 발작은 자기 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버둥거리며 보내는 모르스 부호 같은 급전이다. 내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거의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라는 단말마다 사람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거침없이 나를 표현할 때다. 모든 아기가 아름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스타로서의 성공도 매력적인 나일 때, 독특한 내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너의 욕망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이는 나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 스타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산이 전부 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지금은 마음껏 인출해서 쓸 수 있지만 너의 눈밖에 벗어나는 순간부터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으며, 그 즉시 천둥 벌거숭이로 겨울 벌판에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도 결정적 실수나 악성 댓글 한 번에 그간의 모든 환호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이 된다. 하루에 1000통 넘게 오던 팬레터가 거짓말처럼 한 통도 오지 않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럴 때 스타는 인기나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생생하게 실감한다. 그걸 뼛속에 새긴다. 지금의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악착같이 돈을 더 모으려 하고 훗날을 위해 따로 무엇이라도 도모하려 한다. 사람에 대한 스타들의 인식은 스타가 되기 전과 달라진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공포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그 공포는 내면화된다. 그런 공포를 이기기 위해 더욱 너에 충실해지려 한다. 계속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욕구고 내 삶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 공포를 극복하기 어렵다. 나와 너가 순간순간 겨루다가 서서히 나를 지워나가기로 한다. 그렇게 자기 소멸의 길로 접어들며 병이 든다. 스타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배우자의 강력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 자체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 주어진 역할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스타들이 겪는 공황장애 삶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풍경이다. 자기성, 이것이 소고된 채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은 절대적 의존 상태이던 그 부모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절대적인 내 역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일이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빛을 잃을 때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예견된 수순이다. 공황 발작은 곧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지만 절대 멎지 않으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생생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 병이다. 공황 발작 자체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자기 소멸의 끝에서 탈진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을 거둬들이는 경우는 꽤 있다. 누구든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위험해진다. 자기 존재에 주목받은 그 이후부터가 진짜 내 삶.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 행패를 부리던 노인 중 한 명과 얘기를 나누게 됐다. 나는 그 소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살았던 시절로 돌아갔고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갔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한참 만에 노인이 불쑥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들한테 욕을 한 건 좀 부끄럽지.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셨군요.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사과를 받고자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노인은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조금씩 고이고 있다는 걸 대화 중에도 느낄 수 있었다. 소동에 관한 얘기 그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방금 전 자신이 벌였던 소란과 소동을 성찰하기 위해서 노인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란 바로 나 이야기,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존재가 집중받고 주목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확보한다. 그 안정감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노인이 보였던 뜻밖의 합리성도 사실은 자기 존재가 주목받은 후에 생긴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온 것이다. 보수단체 집회에 동원돼 당당하게 폭력을 휘두른 노인들에게 사과를 받으려면 몇 시간의 설득이나 토론이 필요할까? 설득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오랜 경력의 인부들도 힘들어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옮기는 전문 이사꾼이 있단다. 피아노의 어느 지점에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야 피아노가 중심을 잃지 않고 들리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이다. 이는 피아노의 구조와 무게 중심을 오랜 경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랜드 피아노를 혼자서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철옹성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확한 그 지점도 그랜드 피아노처럼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알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지점이 바로 한 개별적 존재로서의 그 사람의 고유한 자기다. 노인은 보수단체에서 개최한 강의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두 어르신들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다. 는 얘기를 듣는데 코끝이 시큰했다. 노인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도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만나서부터였다. 오랫동안 온기조차 없었던 방구들에 불이 지펴오듯 마음이 덮여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이 그 당당한 폭력을 후회한 것도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삶에 귀 기울여준 사람을 만나서였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기다. 사람은 자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한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다. 노인만 그런 게 아니다. 학교나 부모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좋은 대학을 못 다니고 변변한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나 또래 중에서 제대로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도 한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에선 노인의 삶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거리에서 그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함께 활동하는 시민 치유 활동가들과 함께 노인들을 찾아 그들의 자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노인들의 두 눈동자에 쏟아지는 50대에서 60대 시민 치유 활동가의 눈길과 반응 하나하나는 화창한 날 활짝 연 창문에서 들어오는 볕 같은 것이었다. 노인들의 자기와 자기 삶에 쏟아지는 볕. 햇볕이 비추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듯 노인들도 그랬다. 평생 이렇게 얘기하긴 처음이라며 햇살처럼 웃는 노인들의 고백은 우리 자신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젊든 늙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젠 알 것 같다. 자기 존재에 주목받은 이후부터가 제대로 된 내 삶의 시작이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일상이 시작된다. 노인도 그렇고 청년이나 아이들도 그렇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도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라고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제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웬 청승이야 달밤에 체조하냐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충조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고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고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불행히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은 충조평판이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충조. 그럴수록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충조.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충조.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평판. 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평판.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때로 상담가조차도 충조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조평판의 잣대를 들이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다. 충조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는이 장독 낀다고 충족평판이라도 날려보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을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의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니? 내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사흘 전에 자살 시도 이야기를 꺼냈던 그녀의 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한 일을 복기해보자. 내가 어떤 한 반응이 그녀를 건져 올렸을까? 내가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 주저하던 몇 초의 침묵, 찻잔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를 반복하며 버벅대던 순간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덜어준다고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칫과 버벅거림은 매끄러운 기계음만 나오던 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들린 그녀의 육성이었다. 그녀의 나가 수면 위로 처음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 귀하다. 그녀의 나를 의식하고 그걸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내 침묵 속 언어들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알아차렸다. 자기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순간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생명의 본능이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어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계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공감의 관역, 세상사에서 그 자신으로 초점을 맞추고. 역사에 관심 많은 40대 변호사가 있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물론이고 SNS에서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다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인들이 모인 가벼운 자리에서 그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뜨거운 감자를 꺼냈다. 모임에서 몇 차례 했던 이야기를 또 꺼내니 사람들이 난감해했다.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밥을 먹다 와인에 대한 장광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 이의 얼굴들이다. 듣다가 내가 물었다. 나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역사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당신은 궁금해요. 역사에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나요? 자기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역사라는 건 지금의 나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는 내 조상, 나의 생활에도 다 직결돼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한국 전쟁도 겪고 월남전에도 참전한 분이고 아버지가 군인이셨군요. 몰랐네.
내가 어릴 때 월남에 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천상 소녀 같은 분이시라 어려도 내가 늘 보살펴야 했고, 형이 셋이나 있지만 다 대도시에 나가 학교를 다닌다고 중학교부터 집을 떠났고요. 나 혼자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네, 기댈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론에라도 기대려고 대학 때는 마르크시즘에도 심취했었는데 거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랬구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느낌인데요?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고, 편안할 것도 같고. 그렇구나. 그랬구나. 내가 왜 자꾸 역사에 빠지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역사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기댈 만한 튼튼한 기둥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내가 너무 외롭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논쟁 같은 거 하지 않아야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의 말을 듣던 이들도 함께 웃었다. 그날 그의 속마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루한 그의 역사 얘기를 또 들어야 했을 테고, 다른 이들에게 그는 아는 척 많이 하는 꼰대남이 됐을 것이다. 우리도 다행이었지만 그 모임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역사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겠다는 그의 LTE급 현실 감각도 인상적이었다. 공감은 그저 들어주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듣는 일이다. 정확하게라는 말은 대화의 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감에는 관역이 있다. 관역에서 멀어지는 대화는 질이 멸렬해진다. 모임에서 자기만 깊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꺼내서 장황하게 얘기를 시작한 그에게 나는 첫 질문부터 역사는 됐고 너는? 이라고 내 질문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했다. 관역을 분명히 정하고 말한 거다. 역사는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할 자리냐 아니냐, 그게 의미가 있냐 없냐는 내 관심 밖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다. 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당신이 궁금하다고 그 자신에게 관심을 돌렸다. 공감적 대화의 관역은 언제나 존재 자체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주로 쓰는 언어는 현실적, 실용적, 논리적, 전략적, 효율적 언어다.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다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비포장도로로 접어드는 일과 비슷하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 방식이나 속도로 비포장도로를 갈 수는 없다. 익숙하지 않은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내 방식이나 내 기대치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부터 비포장도로라는 걸 인식하기만 해도 다행이다. 어쨌든 그 자리 대화의 중심은 역사도 아니고 변호사로서의 식견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니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관계도 아닌 사람들 간의 모임이었으니까. 대화의 중심은 각자 우리 자신들 존재 그 자체여야 마땅하다. 바깥에서 친구에게 맞고 들어온 아이에게 엄마가 누가 너한테 이랬어? 라며 아이 손을 꼭 붙잡고 때린 아이를 찾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가듯 공감도 그렇다. 방향과 길을 잃은 상대의 말이 관역에 분명히 도달할 때까지 손을 꼭 잡고 상대의 손목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만날 때까지. 그 말머리를 붙든 채 가야만 제대로 된 자기 이야기가 열리는 그 문 앞에 도착한다. 공감은 그렇게 시작된다. 갑질 상사, 회피와 충성이 답일까? 자기네 회사에는 하급자에게 함부로 하는 권력자들이 별처럼 많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별처럼 많다.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들어도 대놓고 무시하는 상사, 가끔 대꾸라도 하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상사들이 질비하다는 방증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사를 참아내는 건 사회생활의 기본 의무사항쯤이 됐다.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불리지만 그런 식의 일방적인 사람들, 나만 있고 너는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치명적이고 파괴적 인간이다. 직장인 A는 그런 상사와 일한다.
A는 상사 앞에서는 듣기만 하고 입은 닫고 살았다. 상사와의 대면을 가급적 피하려고 애쓰며 지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방식으론 한계가 있었다. 자신도 견디기가 어려웠고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등산을 좋아하는 상사를 위해 A는 주말에도 함께 산에 가줬다. 겨울에는 상사가 좋아하는 보드를 타러 평일 밤이나 주말에 스키장을 가준다. 자신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상사가 원하는 것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맞춰주다 보면 관계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 온전히 상사에게만 맞춘 삶을 살았는데도 상사를 피하던 시절과 차이가 없었다. 상사가 구제불능의 뻔뻔한 인간이기 때문일까? 관계의 역동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런 결과에는 A가 기여한 면도 있다. A는 상반된 두 가지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A의 극과 극 두 대처법은 두 가지가 아닌 같은 대처법이었다. 나는 없고 너 상사만 있는 관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하다. 이전에 A는 상사 앞에서 입을 다물고 대면을 피하는 식으로 자기 존재를 지웠다면 최근에 A는 자기의 존재를 상사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여기며 자기 존재를 지웠다. 상사에게 A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 시기에 걸쳐 존재감이 없는 존재다. 이전에 A는 상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근에 A는 상사의 욕구를 적극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했다. A는 언제나 상사의 존재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도구였지 개별적인 한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상사가 A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A 스스로가 적극적인 심리적 공모자가 되어준 것이다. 자기를 지켜낸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자기 경계를 허물면서 상대방의 도구가 기꺼이 돼주는 사람의 개별적 희망과 기대는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면 그래도 고마워하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하는 A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건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자신을 스스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도 사라진다. 회피도 충성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의식할 수 있도록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는 관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진다. 무모하거나 위험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근원적인 방법이다. 그의 인식 속에 내 존재감이 생겨야만 그와 나의 관계에서 일관되던 그의 일방성에 제동이 걸린다. 그가 나를 의식해야 그의 일방성이 주춤하기 시작한다.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대칭적이고 상호적으로 서서히 변한다. 그래도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그런 상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묻는다면 다시 말할 것이다. 질문이 잘못됐다. 상사를 상수로 놓고 나만 변수로 취급하는 불평등한 인식의 구조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상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으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내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잘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일까? 상사를 파악하고 살피는 것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상사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목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라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기쁨과 즐거움이거나 배움과 성숙, 성찰의 기회일 때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끊임없는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로 채워진 관계에서 배움과 성숙은 불가능하다.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한다.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면 끊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관계들이 의외로 많다. 관계를 끊으면 그때서야 상대방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계기로 삼지 못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도 그건 그의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또 나누면서 쌓인 치유의 내공과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